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남의 손에 맡겨지거나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형제도 없다 보니 늘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어서 빨리 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들어갔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곧 결혼을 했어요. 서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성격이나 집안 환경이 비슷한 데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으로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외동으로 자란 데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사랑보다는 연민과 동정에 가까운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슬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자식은 남편 하나뿐이라 저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합가 얘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단 둘이 사시던 시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적적하시다며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나 둘 아픈데도 생겨나고 너무 힘들어하시니 합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의 통포조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3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이유는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육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모아놓고 출산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낳게 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가 육아며 집안일이며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자꾸 합가에 동의하라는 듯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전 너무 부담스럽고 갑작스러워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더니 남편이 돌변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엄마면 네 엄마기도 한 거 아니야? 난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넌 아니구나?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그때부터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를 했어요. 애도 그런 애가 없었고 갈수록 한심하고 저에게 실망감 안겨주는 행동만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고 깊었어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와 남편의 사이는 반대로 너무 멀게 느껴지곤 했어요. 합가 전에 명절이나 행사에 시댁에 찾아가면 대놓고 저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며 메론을 썰어 남편에게만 주기도 하고 가끔씩 외식하러 가면 저희 식성이나 취향보다는 남편이 먹고 싶은 곳으로만 갔어요. 제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꺼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시어머니의 강한 성격 탓입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세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셔서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고 몸집도 크시고 목청도 좋으셔서 평범하게 말씀하셔도 온 동네가 쩌렁쩌렁 다 울릴 정도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며 싸우려고 덤비셔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니고요. 결혼 전에 처음 인사드리려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저한테 무작정 목청을 높이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옷차림이며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한우 세트랑 과일을 사들고 갔었는데 성에 안 차 하셨죠. 결혼할 집에 고작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느냐며 자기 집안을 무시하냐고 하셨어요. 역시 어른 없이 자란 집 딸이니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냐. 초면에 친정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결혼을 망설였는데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고 어머님이 남편 없이 자기를 키워내시느라 성격이 저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니고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다. 자기가 더 노력하고 잘 하겠다고요. 그땐 저도 아직 어린 데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남편이랑은 문제없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지 시어머니랑 하는 거 아니니까 많이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언제 결혼을 하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는 법 아니겠냐고 생각했고요. 지금 같아선 바로 그때 결혼 생각을 접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땐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아무튼 결국엔 시어머니와 합가하기로 했고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는지 시어머니도 나름 배려하고 조심하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한 반찬이 입맛에 안 맞거나 제가 집안일이 서툴러도 예전 같으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셨을 텐데 가볍게 넘기거나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고마워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어머님께 맞춰드리고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저는 어머님과 합가 후 자주 부딪힐까봐 신경 쓰기도 했고 까다로운 어머님의 입맛을 맞춰드리고자 오전에는 요리를 배우러 다니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한참 갈등이 생겨서 시끄러웠어요. 넌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벌써 밖으로만 도는 거니? 나랑 합치자마자 네가 나가 돌면 사람들이 내가 너 구박해서 그런지 아는 거 아니냐? 아니, 조신하게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내조나 잘하지.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대는 거니? 정말 숨이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역시나 자기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자기도 밖에 다니며 요리 배우는 거 탐탁치 않다며 정 요리가 배우고 싶으면 자기 엄마한테 집에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는 요리라고는 전혀 못하시거든요. 그저 드시고 음식 타박만 할 줄 알지 요리엔 전혀 관심도 재능도 없으시거든요. 정말이지 갈수록 숨이 막히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문제를 가지고 간섭하며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냐? 네가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옆 애들이 내 옆에서 일부러 손주 자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기나 하니? 하면서요. 그래서 내년 정도 지나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네 나이도 적은 거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낳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미루기만 하냐고 또 고래고래 동네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매번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 노심초사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남편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전부터 조금씩 낌새를 채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외박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며 향수 냄새는 기본이었고요. 남편도 이젠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바보로 여기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이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알게 되셨다고 해도 남편 편을 들 게 불보듯 뻔하고요. 마침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제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생한테 들은 남편 회사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곤 했거든요. 어느 날 급하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동생이 그러는데 네 남편 요즘 확실히 여자 생긴 것 같대. 예전보다 굉장히 밝아졌다는데? 전화며 카톡이며 수시로 해대고 되게 야해 보이는 여자랑 둘이 손잡고 시내일 모텔 쪽으로 사라지는 것도 직접 봤대.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니 정말 분노가 치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것들을 잡아다가 당장 족치고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단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제대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진한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누가 봐도 천박한 꽃뱀 같은 여자가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였죠.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죠. 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아랑곳도 않더라고요. 완전 투명인간 취급에 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신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움찔하더니 네 남편 회사 일하면서 알게 된 누님인데 일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더라. 얼른 인사드리라고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정말 나이가 남편보다 최소 5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 여자가 남편한테 일적으로 도움을 줘? 정말 어이가 없네. 무슨 싸구려 술집 마당 같은 여자를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그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었어요. 제가 또 일적으로 만난 분이 왜 집에까지 와 있는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뭘 아냐? 남편 지인이 왔으면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태도야? 그 여자 앞에서 또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 놈은 외면하고 그 여자는 실실 쳐 웃고 있고요. 아, 정말 이놈의 집구석 그나마 있던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여자 누군 줄 아세요?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있는 여자예요. 그거 알고도 이랬을 거예요? 했더니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요즘 세상에 불륜이 어딨냐며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은 보란듯이 내연녀를 집에 끌고 들어오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거 싸고 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너무한 건 너야. 나도 더 이상 너처럼 답답한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네가 나가줘. 따지고 보면 너도 잘한 거 없어. 네가 얼마나 여자로 안 보이고 매력이 없으면 내가 이랬겠냐? 라며 저를 벌레 보듯 보는데 정말 살인이 괜히 나는 게 아니란 걸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네요. 네가 그딴 소리 안 해도 너 같은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고 더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너 같은 거랑 당장 인연 끊고 살고 싶어. 하니까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니깟 년이 내 아들한테 더럽단 말을 하냐? 빨리 사과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도 잡혔어요. 그 천박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어머님 살살하세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됐어요. 이 여자도 다 알아먹었겠죠.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과 엮이는 게 소름 끼치고 죽도록 다 싫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니 억울함이니 제가 찾을 권리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악마 같은 인간 말종들과 인연을 끊을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없는 걸 아주 천운으로 여기면서 바로 합의 이혼하고 그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아버지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 든든한 친정이 있었다면 저 인간들이 저랬을까.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가여워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나만 믿고 나 하나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친정 엄마가 생각나서 얼른 대차게 내 길 찾아보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을 경단녀로 살아왔기에 할 수 있는 일이건 한정적이었고 그마저도 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여기저기 발로 뛰며 알아보던 중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창업했어요. 나라와 여러 단체의 도움도 받고 지인들의 격려 속에서 서서히 가게 운영은 순조로웠고 나중에는 배달까지 하면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큰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발로 뛰며 공수했고 레시피 개발과 손님 서비스에도 꼼꼼히 신경을 썼죠. 인터넷을 통한 주문도 받다 보니 어느새 연 매출 억대의 대박 가게가 되었어요. 이혼하고 일을 해보니 내가 사업에 소질이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편히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쁘답니다. 그러다 친구를 통해 전 남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그 여자가 집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다 갖고 튀어서 전 남편은 거짓신세가 되었다고요. 회사에서도 불륜남이라 은근히 손가락질 받고 그 여자한테 다 뺏긴 뒤론 완전 넋이 나간 채로 살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결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찬 가게에 꿈에도 보기 싫은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 온 건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며 살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뻔뻔하게 어쩜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니 어디서 들으니까 네가 장사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더군요. 그걸 봐서 뭐 하시게요. 전 그쪽 발끝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매몰차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며 우는 신용을 하며 다가와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쳤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손을 잡아 뗐는데 내가 잘못했다.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아주 꼬리가 9개는 달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리고 속아서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네 남편은 회사도 잘리고 너만 찾으면서 운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네 남편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저렇게 계속 두다가 내 잡겠다. 나 걔 잘못되면 못 살아. 너도 알잖니? 뭐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 남편이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당신 볼 게 뭐가 있어서 당신을 봐서 그쪽 아들을 만납니까? 들을 가치도 말할 가치도 없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남의 영업장 찾아와서 영업방해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예, 아가, 그러지 말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년한테 흘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이렇게 빌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 여자 아직까지 내가 예전에 바보 같은 그런 여자로 알고 감정에 허서하는 것 같더군요. 손님들이 웅성대고 가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더 내면 안 될 것 같아 심호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할머니,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쳐도 곱게 미치셔야죠. 나가세요. 하면서 직원 2명에게 부탁해서 저 할머니 끌어내달라고 했죠. 그렇게 제 눈앞에서 직원들 손에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우습던지요. 아주 통쾌했어요. 자기들이 자초한 일, 자기들이 감수해야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저러는 걸까요? 정말 새삼스레 세상엔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긴 인생에서 그냥 좋은 경험했다 여기고 전 앞으로의 길만 생각하려고요.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승리인 것 같아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전 여자 사람입니다. 3남매 중 막내고요. 서론 다 접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오빠는 군대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도 그런가요? 저희 집은 장남의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와 언니는 집에서 무시당하고 뭘 해도 당연히 늘 마지막이었고요. 가난한 데다 오빠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돈이 100만 원 안 되게까지 깨져서 학교를 보내내 만회하면서 가족 간의 마찰이 많았는데 언니가 무조건 저는 졸업시켜야 한다면서 커버해준 덕에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처음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어린데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아빠가 없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일은 언니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관리 또한 엄마와 언니가 함께 하고요. 근데 오빠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언니는 혼전순결을 외치는 사람은 아니고 임신은 축복이고 여자만의 특권이고 아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혼전 임신은 진지하지 않은 그저 하룻밤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전 임신의 케이스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만 불쌍하다고 싫어해요. 하지만 임신이 되어버렸고 이왕 아이가 생긴 거 언니도 새언니한테 잘해주려고 사골도 끓여다 주고 보양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비리다면서 치우라고 하고 새언니가 아주 상전이네요. 오빠라는 인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빠에게 밀리다 보니 서로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저를 사춘기 때 엇나가지 않도록 잘 지탱해주건 언니고 학교에서 모자른 성교육도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면 아이만 불쌍해 보이고 새언니는 입덧이 무척 심한 사람이라 임신기간 내내 거의 파김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출산을 했고 저한테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임신기간에는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고요. 임신하고 나서 애를 안 지우려다가 집에서 쫓겨난 새언니라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처진 뱃살 때문에 요가를 다녀야겠다고 저희 엄마 보고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네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오빠를 지지했는데 오빠가 사고치고 난 후에 언니가 내가 이런 오빠 때문에 학교 생활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있는 줄 아냐면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도 저와 언니한테 이때까지 내가 못 챙겨준 거 지금이라도 내가 엄마 노릇 하겠다면서 언니 편이 되어주셨고요. 요즘 언니와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합니다. 여튼 집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언니가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일을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는 역시나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새언니에게 공원 가면 널린 게 운동기구라고 거기서 운동하라고 했고 새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보고 언니에게 허락받고 돈을 쓰냐며 언니가 너무 엄마를 잡고 산다는 둥 이상한 말을 했고요.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냈지만
한번 두고 보겠다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언니가 원래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는데 막 나가는 새언니가 내 집을 마음대로 휘저는 걸 못 보겠다며 자취를 접고 집으로 왔습니다. 새언니는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아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의 옷과 액세서리 등등 막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두 번 참던 언니도 못 참겠는지 오빠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도둑처럼 막 가져다 쓴다고요. 근데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쓰고 돌려놓기라도 했는데 이젠 막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방마다 열쇠 키를 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오빠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고요. 새언니는 밥 먹을 때도 엄마나 저한테 차려달라고 하고 기가 막혀서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미니 냉장고 하나를 사왔어요. 그 안에 인스턴트 음식, 3분 음식, 라면 등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 멸치볶음, 김치 이런 걸 왕창 사다 놓더니 새언니 방에 놔줬어요. 새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새언니가 너무 밥 차려 먹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내가 하나 샀다.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나와 그날 외식했어요. 언니는 여기는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라는 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줘야 그게 우리의 집이 되는 거라며 이제 새언니가 자꾸 부려먹거든 무시를 하던가 얘기를 바로 하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나 오빠가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그들한테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언니의 눈에 모든 게 다 보이게 하라고 하네요.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새언니와 오빠와의 마찰을 줄였고 오빠와 언니가 거실로 나오면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결정적인 사건을 꺼낼게요.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저희 집이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한 오빠여서 거의 친오빠처럼 지내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무척이나 친해서 언니 또한 오빠네 가족들한테 무척이나 이쁨 받고요. 이미 그 집에서는 공식적인 며느리인데 언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언닌 그저 웃기만 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보채시고 그 오빠와 오빠네 식구들도 우리 사업이 성공했다고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고 몸만 와도 된다면서 결혼을 보채는 눈치인데 저한테도 언니한테 맨몸으로 와도 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언니는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혼수는 내 힘으로 해갈 거라며 요지부동이었고요. 그 오빠네 집도 사업이 한번 망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 잘 돼서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인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거 안 바라시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정말 착하시고 여기 보면 맨날 시댁이랑 싸우던데 어째 오빠네 어머니께서는 오빠 혼자 집에 가면 더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오빠 또한 공부도 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안 그래도 대학 때문에 부족한 집안이 오빠네의 사업 성공으로 너무 갭이 크게 나자 저 또한 친한 오빠로는 좋지만 사실 그 집에서 별로라고 생각하겠지 싶어 결혼까지는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언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오빠가 몇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연애만 하자면서 딱 잘라 거절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데리러 온 건 뭔가 기류가 이상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엄마와 친오빠와 술자리 가지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울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새언니가 눈치 없게 끼어들어 집안과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소의 등급표 먹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형부될 오빠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요. 근데 새언니는 저희 언니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젖은길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아가씨가 성격도 어찌나 더럽고 까탈스러운지 방마다 열쇠를 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격이나 열쇠 얘기는 우선 넘기던 저희 언니가 조건 얘기 듣고 뻥 터졌네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집안 간의 문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결혼하자고 보채도 거절당해서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 형부될 오빠도 당황했고요. 그래도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서 오빠를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 미룰 테니까 지금 내가 혼수로 모아둔 돈이 5천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든 어찌든 집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 돈은 차차 갚던가 해서 나가서 살라고요. 오빠는 언니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당황했는지 언니 달래고 엄마와 저는 언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네요. 언니와 저는 속마음을 자주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요. 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과 그것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지만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저도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분한 남자친구랑도 사랑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새언니가 언니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날린 말이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나 봐요. 그 오빠는 멀쩡하게 술 먹고 갔다가 나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닌 헤어지자는 말 듣고 저한테 연락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에 먼저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는 형부 집에 결혼 얘기하라고 했는데 다 취소돼 버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못 참으시겠는지 오빠네 보고 나가라고 하시고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만 지내네요.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가 내쫓아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언니의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언니와 하겠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괜찮지만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해서 고민이 돼요. 언니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함께 지내도 힘들어도 항상 꿋꿋하던 언니가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 다 누렸다면 이렇게 죄책감 안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결혼했을 거라며 자기 한탄을 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평생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졌는지 정말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탑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이네요. 병원에라도 데려가 봐야 할까요? 언니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고 지탱해줬는데 저는 언니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니 정말 죄책감 들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언니가 이때까지 무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언니니까 나에게 양보하고 언니니까 나를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당연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삼스레 언니가 놓쳐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이 정말 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집갈 때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부모님과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오빠와 새언니와 아직 나갈 돈이 많은 저까지 언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나도 언니처럼 학교 그만두고 일할까 생각하지만 언니의 짐을 덜어주기엔 아직 저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아예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언니랑 의논도 했었어요. 근데 언니는 돈 걱정 말고 인문계로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며 너의 생각을 알겠지만 학벌이 짧으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기가 쉽다며 저를 설득했었어요. 저도 공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습니다. 항상 10시 넘어 끝나는 학교와 새언니의 구박과 오빠의 무책임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걸 많이 알아차리지 못했나 봐요.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말은 언니가 위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밥을 안 챙겨 먹으면 속이 망가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했던 말입니다.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너무 저희 가족을 기생충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새언니에게 화가 많이 나서 성질도 내보고 싶었고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번 새언니와 조카 문제로 엉선 높여 싸웠는데 언니가 그 일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며 네가 버릇없이 굴면 밖에서 언니랑 엄마가 욕먹는다고 아무리 못나도 위더들은 어른이라고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우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죠.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참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언니는 지금 많이 진정된 상태입니다. 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어 살이 쪽 빠졌는데 오늘 아침 묵묵히 나와 혼자 양푼통에 밥이랑 반찬을 부어 비벼 먹더니 샤워도 깔끔히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또 혼자 끙끙하며 무리할 것 같아서 언니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는 건 알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언니의 소중한 인생까지 뺏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가족이 짐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아직 어려 언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도 곧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혼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새언니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와 저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저를 엄마가 낳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키운 건 다 내가 키웠고 그래서 넌 내 동생이면서도 딸인데
널 어떻게 짐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엄마도 나를 낳아주고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당연히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너한테 풀게 돼서 미안하다고 해요. 결혼은 내가 시집을 가는 건데 집에서 뭘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언니도 돈을 모으게 된 거고 그 문제에 엄마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까지 포옹해주지 않을 남자였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참, 세상에 이런 언니가 어디 있을까요? 또 언니가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새언니한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시간들을 그딴 식으로 듣게 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다 뒤엎고 싶었지만 그래도 윗사람이니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다고 웃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얘기하러 갔다 올 거고 언니가 감정이 터져서 그렇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안심하라고 다독여줬어요. 당당하게 결혼해서 엄마랑 저한테 반듯한 형부 만들어주고 자기 편 하나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 달래주다가 제가 예쁘다는 옷 골라 입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네요. 몇 시간 지나서 형부대로 그 오빠한테 고맙다고 다 해결됐다고 나중에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문자 왔어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오빠와 새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엄마와 저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새언니와 오빠만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조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형부가 처음엔 오빠네 가족한테 월세로라도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언니가 자기가 차라리 조카를 보고 말지 그 꼴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형부가 버럭하면서 아무리 가족 사정 다 이해해도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조카한테 홀려서 자기는 상대도 안 해줄 거 뻔하다면서 그건 싫다고 하고요. 그 얘기 듣고 농담인 거 알면서도 가족들 얼굴 다 빨개지고 언니도 그 말은 다시는 안 꺼냅니다.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내일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다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고 그냥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니 만약 1,000만 원도 못 갚고 자리도 못 잡고 발전이 없다면 그냥 아이를 데려오는 걸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 치워버려야 우리 언니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결정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만약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엄마와 제가 돌볼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돌보기로 했어요. 조카가 싫은 건 아니니까요. 오늘 언니와 오랜만에 함께 같이 자기로 했어요.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형부와 언니는 정확한 날은 시댁 친정 식구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제 수능이 끝나고 내년 봄쯤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지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부부입니다. 아들 둘 있는 집에 둘째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엄마가 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효자이긴 해요. 결혼 전엔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착이 심합니다. 결혼 전엔 오빠가 다 좋아 보여 좋은 사람인데 아쉬운 점이 급여가 작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것 때문에 저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반대가 조금 있었고요. 전 그냥 단순히 남편 월급이 부족해도 둘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결국 승낙하셨는데 딸 고생시키는 게 싫으셨겠죠. 남편 능력이 집을 살 정도는 안 된다며 세를 받고 있던 40평짜리 집을 신혼집으로 주셨어요. 오빠가 월급이 적어 그걸로 생활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였거든요. 맞벌이라곤 하지만 그렇게는 돈 모으기 힘들고 집을 사는 건 더 힘들긴 하죠.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는 친정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 오셔서 벽지, 침대, 이불, 커튼, 심지어 그릇까지 모두 취향대로 해놨어요. 그런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인테리어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모든 일의 전조증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또 있었죠.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오셔서 남편 밥 해주라며 야채, 고기, 과일 등등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고 가세요. 장을 봐주시니 처음엔 고마웠죠. 근데 남편은 집밥을 먹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퇴근 시간도 제가 늦을 땐 저도 집에서 밥을 안 먹죠, 당연히.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셔서 그런지 저도 음식 함부로 못 버리는데 이건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냉장고 2대가 있는데 본인 입맛대로 다 챙겨놓고 왜 이렇게 음식이 안 줄어드냐고 잔소리는 늘 하시고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매번 썩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버리는 거 생각해서 쉬는 날엔 저 혼자 굳이 음식을 해서 하루 5끼도 먹어봤지만 너무 많아서 줄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밥 타령도 심하시죠. 남편이 혼자 자취할 때는 밥을 해먹는지 사먹는지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제가 잘 알죠. 자취방에 놀러가면 냉장고는 늘 텅텅 비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며느리가 밥은 해주냐, 아침은 먹고 다니냐, 사 먹지 말고 굶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밥은 해 먹었니? 같이 먹었니? 하는 내용의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내더니 결혼 2달 정도 후부턴 저에게까지 거침없이 보내시더라고요. 반복이 되니 저도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답장을 보내드려야죠.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안 거르고 집에선 주로 해먹으려고 해요, 어머니. 많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을 땐 사먹고 하니까 저희 식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요. 소용없습니다. 남편에게 또 톡을 보내 밥은 먹었니? 혼자? 어디서? 해먹었니? 사먹었니? 물으세요. 남편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냉장고가 터져라 음식 쌓아두고 매일 아들 밥 타령이에요. 결혼 후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에 카톡까지. 잠잠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하루 2번도 집에 오셨어요. 오후 2시에 왔다가 밤 10시에 갑자기 오신 적도 있어요. 어떤 날은 자고 있을 때 새벽 2시에도 오셔서 아들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술상피라고도 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너무 늦은 시간엔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네 엄마가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한 달에 꼴랑 월급 300 정도 받으면서 뭘 그렇게 일한다고 요새냐며 큰소리 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용돈을 요구하셨었고 남편도 원래 그랬다면서 당연히 드리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월 100만 원씩 드렸어요. 아들 월급 세후 150도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한 거 제가 다 쓴다고 합니다.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바꾸고 뒤적거리시는 게 취미죠. 방을 뒤적거리다 제 옷과 액세서리가 너무 많다며 짜증을 내고 난린 거예요. 전 옷이며 액세서리 등엔 관심 없거든요. 그건 친정엄마가 사준 게 거의 다였어요. 설명을 하면 사람 말은 안 듣는 건지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같은 소리만 반복하세요. 하루는 쉬는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오셨는데 당연히 음식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랬더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편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왔는데 편하게 음식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김치찌개, 생선구이 등 만들어서 드렸어요. 겨우 식사 준비하고 과일과 차까지 대접했죠. 제가 차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계속 아들 칭찬만 하는 거예요. 제게 고맙다는 소리는 1도 없었고 오로지 아들 자랑만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한다는 소리가 친구들이 네 음식 너무 맛이 없단다. 나물무침도 하나 잘 못하는데 네 아들 밥 얻어먹기는 글렀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부터 몸살이 와서 직장도 못 갈 정도로 아파서 누웠어요. 다음 날도 그렇게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댁 술자리가 있으니 오라면서요. 남편은 흔쾌히 간다고 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나 아픈 거 몰라?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간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못 갈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엄마도 혹시 네가 안 온다고 하면 나 혼자 오라고 했다면서 혼자 갔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 제사 때도 자고 가라 그래서 남편이 저 다음날 일찍 일 가서 안 된다니까 아들만 자고 가라 했거든요. 몸이 아프니 더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르고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정말 이 사람도 연애 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어디 갈 때 꼭 태워달라고 하십니다. 첫째 아들도 있는데 꼭 남편한테 그래요. 어느 날 시댁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모임 있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랑 셋이서 먹으라고 했었죠. 집에 일찍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아버지 모임 가는데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걸어서 15분이면 되는 거리를요. 밥 다 먹고 집에 가려는데 시아버지 모임 끝나고 집에 올 때도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부모님 어디 모셔다 드릴 수 있죠. 근데 매번 어떻게 출타하실 때마다 전화를 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 모시고 왔죠. 남편이 쉬는 날은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네 아버지 어디 가는데 태워다 줘라. 운전하고 가시면 되는데 아버님도 꼭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짜증내면서 할 거 다 해주고요. 쉬는 날 저렇게 불러대서 결혼하고 저랑 데이트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럴 거면 장가는 왜 보냈는지.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여름 휴가 때 시어머님이 휴가를 같이 보내자며 토요일부터 시댁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휴가를 시댁에서. 그것도 5일 동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쉬어야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밖에서 파는 음식 먹으면 죽는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끼니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상상만 해도 너무 지치고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 쉬는 동안 자주 올 테니 5일 동안 같이 보내는 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오늘은 제발 집에 가서 자자고 어머님 만나기 전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둘이서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내일 약속이 있어서 4시 안에 집에 가면 된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휴가는 같이 못 보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편도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던 거죠. 그럴 거면 자기가 먼저 부모님한테 약속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결국 또 술 사서 시댁 가서 먹고 자고 왔어요. 아무리 시댁에 옷이 준비돼 있다고 한들 이 더운 여름날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속옷도 없이 진짜 찝찝하죠. 집도 가까운데 매번 시댁에서 그렇게 자는 것도 진짜 불편하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과중돼서 몸이 경직된 부분이 많다고 마음 편하게 좀 쉬어보라고 했어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갔는데 그날 시부모님한테는 말 안 하고 갔어요. 제가 벨소리에 민감해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놔요. 전화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죠. 시어머니한테 부재중 5통이 와 있더라고요. 30분 뒤에 다시 전화해보니까 버럭 화내면서 다짜고짜 계곡 가려고 나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저 자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놀랬대요. 친정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지 말도 없이 가냐고 난리를. 그러면서 저한테 시부모님께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사전에 계곡 간다는 말이나 연락도 못 받았고 씻거나 잠들거나 일이 있어서 전화 온 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고작 30분 지났다고 집까지 찾아오는 극성스러움도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평소엔 아들한테 연락도 그렇게 잘하면서 그럴 땐 저한테만 연락해서 왜 그렇게 들들 볶는지. 아들은 30년 키워서 며느리들이고 이제야 효도받으면서 왜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에게 30년 키운 아들만큼의 효도를 바라나요?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팠고 왜 친정에 갔는데요.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죠. 저희 집에서 음식하고 생신상을 차려 친지분들도 모셨고요. 시댁 어른과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아들 자랑을 늘어놨어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았는데 제가 친정에 가 있던 얘기를 꺼냈어요. 말도 안 하고 친정에 간 제가 시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절대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 욕을 거침없이 해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둘러싸인 곳에서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도 어른들 계시니 조용히 얘기했죠. 말 안 하고 친정 간 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 남편한테 얘기 다 하고 갔어요. 남편한테 전화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저랑의 일을 여기서 왜 그러세요? 했죠. 그랬더니 그 자체는 사과할 일은 아닌데 전화도 안 받고 놀라서 집까지 찾아갔지만 없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평소 과묵하시던 큰어머님께서 아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친정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몸이 안 좋았다며.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간 거겠지. 지 남편이나 시댁이 잘 보듬어줬으면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친정에 갔으려고. 우리도 시집와서 친정엄마 많이 보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도 없이 친정에 간 게 잘못한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화가 났으니까 저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라고 앞뒤 안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이 말만 하면서 그냥 사과하라고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혼자 두고 그렇게 가면 끼니는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하냐며 그게 네 잘못인 거라고. 아들 걱정을 미친 듯이 쏟아내더라고요. 그중엔 당연히 제 걱정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전에 친구들이 왔었는데
제 시금치 무침도 제대로 하나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다네요. 저 없을 때 아들 밥 누가 하냐 끼니 걱정하더니 우리 아들 밥도 잘 못 얻어먹는다고요. 결국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시금치. 제발요 좀. 전 이제 시금치도 싫어요. 제가 아들 종으로 보이세요? 집안에 종 하나 들여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오시고 쉬는 날마다 불러서 시댁 가서 자고 그렇게 아들 자주 보시고 이런 종도 부리는데 그게 모자란가요? 그럼 아들하고 평생 같이 사세요. 아니 이 땡땡년이 시댁 어른들 계시는데 밥을 잘못 먹었나? 미친 거 아니냐? 라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떼어놓자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 누가 울어야 하는 건지. 그러자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모자가 쌍으로 본 모습을 보이나요? 시어머니를 꽉 안아주면서 저를 악마 보듯이 쳐다봤어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소녀 같은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혼으로 묶여있던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야, 이 미친 땡아.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돼? 네 엄마가 하는 짓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네 엄마랑 지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네 옷이랑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미저리처럼 집착하는 네 엄마하고 오손도손 손잡고 살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이 집이 네 집이냐며 자기 아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웃었죠. 그 아들의 그 엄마네요. 그렇게 착하신 아드님이 엄마한테 사기를 쳤나 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사위가 돈 없다고 내주신 거예요. 아드님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능력 없는 빈털털이에요. 그렇게 못 믿겠다면 그 귀하고 귀한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네가 돈 모아서 집 샀다고 하지 않았냐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시댁 어른들이 웅성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만. 이런 얘기 들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아들 자랑만 하고 사셨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설명해준다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저를 혼자 두고요. 그 자리에서 결국 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큰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다른 어른들도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큰아버지는 네 시어머니 원래 유별났는데 결국 일이 터진 거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시댁 어른들이 왜 제게 미안한가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희한한 거죠. 그런 꼴 보여드려 제가 죄송하고요. 한 번은 터졌어야 할 일인데 그게 친지들 앞이라 참. 시어머니는 그렇게 친척들 앞에서도 체면치레 하던 사람인데 아들 능력 다 까발려졌으니 어떻게 보면 더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큰 파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런 상황을 다 본 시댁 친척들도 저한테 찾아오셨고 말리셨지만 큰어머니만큼은 제 생각대로 하고 살라며 네가 더 답답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앞날은 잘 생각하라고요. 몇 번 뵙지도 않은 분인데 참 고마웠습니다. 저런 분이 제 시어머니였어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누구 말처럼 전 정말 이제 시댁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거든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한다면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말렸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될 거였으면 자식 없을 때 결론 지은 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많이 죄송하고 면목도 없지만 엄마 회사를 더 잘 도와드리면서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여러 일들도 처리하느라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글 쓰면서 제가 더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사람들과도 만나고 제 인생 더 즐기려고요. 제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욕 말고 새로 시작하는 저한테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캔들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남동녀 외동이라 쭉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됐죠. 엄마는 저 하나 잘 키워보시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데
정말 억척같이 살아오셨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저이기에 저희 모녀 사이는 돈독하고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한동안 잘 다녔는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버겁고 힘들어져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로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질투도 많고 텃세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이 돌질 않나, 관심조차 없던 남자 직원한테 제가 꼬리를 쳤다고 하질 않나, 제가 한 실수가 아닌데 제 실수라고 뒤집어 씌우질 않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어디 가서 제가 먼저 그만두는 일은 없었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건이 좋은 회사여서 그만두기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있었다간 결국엔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퇴사 후에 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었죠. 그러다 중학교 동창회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남친의 절친인데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소개하더라고요. 내 남친이랑 같이 만나봤는데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 처음엔 남자 만날 처지가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자꾸 권해서 못 이기는 척 만나러 나갔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좋지도 싫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의지도 되고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도 저랑 자란 환경이 비슷했어요. 홀어머니의 외동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서로 끌렸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예 제 앞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평생 얘 하나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살았고 결혼도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쪽이 부잣집 딸이길래 직장이 있어. 젊고 예쁘기를 해. 도대체 좋게 봐줄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잖아?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 난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잘 알아들었다고 믿을게.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들이기에 더 가슴에 날아와 비수로 꽂히더라고요. 남친은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남친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 보고 있었고 전 남친을 말렸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그 자리가 마무리되고 한동안 전화도 안 받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만나자는 걸 몇 번이나 돌려보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멋모르고 철없이 사랑만으로 결혼하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헤어질까도 생각했었고 갑자기 살이 5kg나 쭉쭉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차마 남친 엄마 만난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해하실 게 너무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질 않으니 남친도 저랑 비슷한 상태였나 봐요. 결국 남친 어머니도 백기를 드시고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일이 없는데 이번엔 나도 말릴 수가 없네. 나도 많이 봐주고 시작하는 결혼이니 조건이 있어.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고 혼인신고도 살다가 차차 하는 걸로 해.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우리 둘과 엄마는 보통 사람들처럼 치르고 싶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더는 물러서질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결혼 승낙 받은 것만 해도 어디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혼수 준비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남친이랑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비싼 고급 제품을 사와야 한다고 일일이 브랜드까지 알려주면서 간섭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입을만 해도 몇백짜리를 요구했어요. 심지어 시댁 먼 조카 옷까지 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탐탁치 않아 하신 거 겨우 허락받았는데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형편에 너무 벅찬 요구였어요. 그간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거랑 엄마가 보태주신 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했거든요. 빚까지 내서 해야 하나 또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자기 엄마 설득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남친 어머니도 더 이상은 안 물러선다며 버티더래요. 내가 여태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하나 들이면서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하나 키우느라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살았는데 자꾸 엄마 실망시킬 거야? 그 정도 혼수도 못 해오는 애면 헤어지면 되잖아. 걔가 뭐가 좋다고 딱 붙어서 이렇게 애미 속을 썩여? 그딴 애보다 훨씬 더 조건 좋고 괜찮은 애들 얼마든지 더 소개받을 수 있는데
속상해서 요새 잠도 못 자겠고 화병이 다 생겼어. 아들, 제발 정신 차리고 엄마 말 좀 듣자. 응? 결국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일부러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결혼 안 한다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 사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끝까지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 말든 계획한 대로 준비해 나갔어요.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그때뿐이고 결국엔 수긍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결혼식 날짜를 가지고 또 딴지를 걸어 오셨어요. 남친 외가 쪽 친척들이 외국에 사는데 그분들 오는 시간 맞춰서 더 늦추라면서요. 근데 그게 거의 1년 뒤였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씩이나 뒤로 미루는 건 수긍 못하겠어서 힘들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다 포기해줬는데 이것도 안 되냐면서 이번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남친 이모 집으로 가출까지 했어요.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결혼할 때 다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든 걸까? 남친은 중간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남친도 이때까지 어머니랑 단 둘이만 서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랑 엄마 사이 못지않게 어머니랑 애틋하고 끈끈한 사이였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괜히 나랑 결혼하면서 저런 고통을 겪는 건 아닐까 내심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부잣집 딸에 배운 것도 많고 더 젊고 예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괴감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기간이 완전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친과 서로 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기만을 꿈꿨어요. 결국 어머님도 포기를 하셨는지 별 다른 딴지를 걸어오지 않으셨고 태풍 전야처럼 조용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친이 좀 이상해졌어요. 연락하는 횟수도 줄고 바쁘단 핑계로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고 큰 건 집 계약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일부러 미루려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번엔 남친이 또 속을 썩이네. 결혼 한번 하기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거야. 산 넘어 또 산이더라고요. 갈수록 느낌이 쎄한 게 초기에 와서 남친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못 본 새 눈에 띄게 일쓱해진 게 딱 봐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죠. 자기 요즘 왜 이래? 왜 자꾸 날 피하는 건데? 어머님이 또 결혼 안 된다고 방해하셔? 아님, 자기 딴 여자 생겼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거야? 남친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갑자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지금 바쁘고 힘든 거 알잖아.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일도 밀렸고 잠도 못 잤어. 네 맘 이해하는데 다 괜한 생각이야. 바쁜 불만 끄면 괜찮아. 혼란스러웠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제 결혼 소식을 들었다며 언제 어디서 할 건지 묻더라고요. 자기한테 꼭 청첩장 보내달라면서 축하해주러 오겠대요. 오랜만이라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친구 사촌 여동생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저도 몇 번 만나서 안면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려고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다닌다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만난다는 남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 남친이랑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 조건이며 외모랑 나이, 직장, 여러 가지가 다요. 깜짝 놀랬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길래 아는 사람 같아 그런다고 들러댔어요. 정말 남친이 맞더라고요. 뭐 정말 이딴 일이. 뒤통수를 쳐도 정도가 있지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대충 친구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도무지 화가 나고 못 참겠어서 결국 제가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일단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얘기했더니 친구도 놀라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사촌도 지인이 소개해줘서 나간다고 한 거라며 나가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남자 쪽엔 알리지 말라고 하고요. 남친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개입한 건지 남친이 변심한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꼬라지를 하고 나왔을지 뭐라고 할지 궁금하더군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멀리서 보니 남친 엄마도 소개팅한 여자를 몰래 보러 떨어져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소개시켜준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도 끝까지 거부를 했었어야지.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남친놈이 더 미웠어요. 긴장했는지 연신 물을 들이키는 남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곤 남친 엄마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앉았어요. 주말에 중요한 약속 있다더니 여자 만나는 거였니? 그러자 남친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여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늘 나가기로 한 여자가 제 친구 사촌동생이에요. 그제서야 남친이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이번까지만 만나면 진짜로 결혼 허락해 주신대서 억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뭐? 오해? 그럼 이런 자리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날 계속 피했던 거였어? 핑계 대지 마. 정말 날 위했다면 끝까지 거부했었어야지. 비겁하게 그딴 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았어? 결혼까지 다 약속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데? 나 완전 바보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흥분해서 날뛰더라고요. 네 년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니깎게 감히 우리 아들이랑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 주제도 모르는 년이 어디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야?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볼 수도 있지. 안 그래? 네 년이 벌써 조광지처라도 된 듯이 왜 그러는 거야? 그 여자가 큰 소리를 쳐대는 바람에 손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지지 않고 따졌죠. 어디서 무식하게 막말이에요? 지금 둘 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받고 욕 들을 일 한 적 없어요. 아들 부심이 그렇게 대단하신데 솔직히 그쪽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명문대를 나왔어 잘생기기를 해? 그쪽 집안이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라고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 눈이 돌아가더니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제 쪽으로 뿌리더라고요. 끈질기고 독한 년. 네 년만 아니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조건 가진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어디서 저런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 경찰 불러서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네 년 잡아가라고. 제발 경찰 부르세요. 혼인빙자 사기로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고 제 팔을 세게 붙잡고 흔들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굴욕까지 당하니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이거 놓으라면서 팔을 빼려다가 그 여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갑자기 남친놈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를 일으키더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 나 너랑 결혼 안 해.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그러면 그렇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맞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누구 니깐 놈이랑 결혼한대? 너 같은 마마보이랑은 결혼 안 해. 어떤 여자가 네 엄마를 보고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지 아들 잡는다며 그 여자가 또 덤비더라고요.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손님들이랑 직원들이 달려와서 말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달려오고 호텔 안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오고 정말 한바탕 쌩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지만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친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자란 동질감이나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죠. 마마보이 같고 찌질했던 남친의 모습에도 그저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는데 그 난리를 피우고 모든 걸 깨끗이 다 정리를 한 후에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다가 작은 캔들샵을 차리게 됐어요. 예전부터 캔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좀 고전했지만 어느새 단골도 생기고 소문도 나면서 대박까진 아니어도 엄마랑 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수입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러다가 가게에 손님으로 오게 된 지금의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2살이나 연하인데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멋진 남자랑 만나는 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남자라면 학을 떼고 연애는커녕 평생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남친의 적극적 대시에 결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드레스 피팅에 예물에 많은 걸 보러 다닌지라 조금 피곤한 어느 날이었어요.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아 잠시 쉬어가자는 마음에 남친과 눈앞에 보이는 카페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고 앉아있는 동안 정말 다정한 제 남자친구는 자기야 피곤하지?
한 군데만 더 보면 되니까 힘내자. 하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 사람 품이 이렇게나 편안했던지 새삼 느끼는 순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친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또 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람 꼴 보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얽히는 걸까요? 그놈도 절 알아봤는지 꼼찔하더군요. 남친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안 그래도 전에 얘기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니 전 남친 앞에 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 아내 될 사람 친구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결혼 앞두고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희 곧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지금 선보고 계신가 봐요. 두 분 잘 맺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야, 가자. 그놈 어안이 벙벙해 보이더군요. 저도 얼른 남친 팔짱 끼고 나왔어요. 자기야, 앞으로 저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떨지 말고 당당하게 봐. 알았지? 당신 충분히 멋진 여자니까.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이 사람 진국인 것 같아요. 그놈은 아직도 지 엄마 구미에 딱 맞는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지 아들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그놈 엄마나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 뜻대로 놀아나는 그놈이나 어쩜 그렇게 한심하던지요. 전 앞으로 이 든든한 남자와 결혼해서 제 일과 제 가정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과는 신혼부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살펴봐드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하면 가져다 드리고 제가 안 사드리면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고기도 사다 드리고요. 동네에 새로운 개업집이 생기면 자주 모시고 가서 새로운 것도 같이 먹고요. 시부모님을 딱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된 도리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해드리려고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제가 모시고 가서 맹장수술 시켜드렸고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렸어요.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맹장수술 뭐 그렇게 큰 수술이냐며 그냥 한번 문병 오고 끝이고요. 어쨌든 퇴원까지 시켜드리고 집에 와서는 몸보신 하시라고 백숙이며 전복죽이며 해드렸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저 혼자 바보짓을 한 것이었네요. 초등 4학년인 큰아이가 편도가 많이 커서 편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아이 수술도 문제지만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는 7살 아들과 4살 딸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도 큰 걱정거리였죠. 남편이 돌봐주기는 하겠지만 4박 5일을 일 안 하고 돌봐주기가 힘드니까요. 친정에 못 맡긴 건 거리도 좀 있는 데다 친정엄마 건강이 근래에 많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몸도 성찬으신데 걱정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주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목요일날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장난감이랑 갈아입을 옷과 아이들 반찬까지 만들어서 어머님 댁에 데려다주고는 큰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금요일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은 잘 끝났고요. 제가 더 많이 떨었는데 안도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금요일에 못 왔고 토요일날 두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와서는 두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갈 테니 돌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바쁘시다네요. 남편도 일이 잡혀 있어서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고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엔 환자용 침대와 보조 침대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새 아이를 어떻게 돌보나요? 게다가 아직 큰아이는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먹이라고 싸서 보내시지도 않아서 작은 아이들 밥도 사 먹이기 애매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막내를 안고 보조 침대에서 자려고 하니 아이가 자꾸 굴러 떨어지더군요. 할 수 없이 환자 침대에 새 아이를 눕히고 저 혼자 보조 침대에 누워서 겨우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계속 징징댔어요. 돌아눕기도 힘들고 서로 깔고 누웠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룻밤은 어찌어찌 견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퇴원 예정이었던 걸 하루 당겨서 일요일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겨우 며칠 아이들 못 봐주고 나한테 이러나 싶고요. 이제까지 시집에 충성을 다한 내가 참 한심하고 바보 같고 후회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구토를 해서 길에서 한참 쉬었다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말 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하루만 더 아이를 봐주셨다면 저도 고마워했을 거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을 텐데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남편이 전화한 건지 아이들 짐을 가지고 오셨길래 눈도 안 마주치고 일부러 뚱하게 있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요. 큰아이 수술 잘 마치고 왔다고 그 와중에 점심을 사주신답니다. 큰아이 아직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나가기도 싫고 얼른 식사만 하고 가시라는 마음에 집에서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큰아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왔다는 소식 정도는 친정에 알려야 할 것 같아 무심코 친정에 전화드려야겠다고 했더니 뭐 이런 일로 친정에 전화를 하냐입니다. 친정아버지라도 오시면 자기 아들까지 불편하다면서요. 하기사 평상시에도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들어 못 가게 하거나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는 분이셨으니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잘 알면서도 속 좁게 왜 이러냐는 식이더라고요. 이왕 벌어진 일, 이왕 지나간 일, 좋게 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참,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고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말을 해도 모를 겁니다. 어쩜 그렇게 호칭을 잘 지었을까요? 남편, 결국 남의 편인 거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니 뭔가 이제까지 없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시부모도 부모니까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갔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신혼 때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한동안 자주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엄청 오셨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댁이 개입을 해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 제발 우리 부부싸움 이야기 시어머니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말 안 해도 목소리 듣고 아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애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부부싸움 한 티를 팍팍 내고 있냐고요.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도 우리 싸움에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했고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했죠. 남편과는 원래 부업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서 매달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남편한테도 우리 둘 다 열심히 직장만 다니자 해봤고요. 싫다기에 그럼 남편은 지금 하던 일 하고 저는 계속 직장 생활만 하겠다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아이도 낳고 하면 직장 다니기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직장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죠.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어떻게든 직장에 다니는 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그게 더 안정적이었을 테니까요. 남편 하던 일 망하고 결국엔 다니던 직장만 다니고 있거든요. 여튼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벌이가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저 같으면 며느리한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야단인 거 보면 그때부터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연락 안 받았더니 톡 오더라고요. 오늘 몇 시까지 집으로 오라더니 안 오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한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지금 어머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다. 우리 싸움에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고 만난다고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엄마한테 가서 여태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행동들, 오빠의 금전적인 사정, 경제관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했죠. 저희 엄마한테 남편 미움받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남편 수입이며 시댁에서 저한테 한 언행들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집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은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 연락 오는데 안 받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부모 사랑도 끔찍한 사람이라 항상 둘이 싸워 금방 풀릴 일도 어머님이 개입하셔서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지쳤지만 제가 어머니께 더 신경 쓰고 잘하면 어머님도 나를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했고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변했을 리는 없고
어머님도 지치셨는지 참견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성격이다 했죠. 저는 첫째 돌부터 그냥 가족끼리 간소하게 소규모 돌잔치로 했어요. 요즘 돌잔치 크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뒷얘기들도 많고요. 진심으로 우리 아가의 돌을 축하해줄 사람들만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돌잔치 전문으로 하는 돌상 다 차려주는 식당에서 진행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셨고 당연히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아기 예쁜 사진 찍고 케어하느라 바빠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자리가 양가 식구 마주 앉게 되어 있었어요. 보통 그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끼리 마주 앉아 인사도 하시고 하지 않나요? 저희 아빠 엄마 앞에 아주버님 내외 앉히고 시어머니는 조카들이랑 얘기하느라 바쁘셨어요. 어쨌든 식사 끝나고 정리하고 가려는데 친정아빠가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많이 주셔서 안 받으려 했는데 니네 주는 거 아니고 아기 주는 거니 그냥 받으라시며 저금해주던 알아서 아기를 위해 쓰라고. 편찮으셔서 자리 못하신 친할머니도 봉투를 보내시고 액수도 액수지만 이렇게 마음 써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생일 축하한다, 건강히 잘 커라, 제게 아기 키우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흔한 덕담 한마디조차 없으셨고 생각하니 더 웃겼던 건 식당에서 차려둔 돌상 위에 데코한 과일 싸가도 되냐고 카운터에 물어보셨어요. 이때까지도 정신이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집 올 때는 신랑 스피커폰 해서 용건만 간단히 통화했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정신없고 힘든데 굳이 나서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엄마고 어찌됐든 사는 동안 계속 보며 살아야 하는 인연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처가에 안부 전화한 적 1도 없고요. 시댁이랑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났는데도 하루가 멀다고 통화를 했어요. 둘째 임신 중기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 뭐 하냐고 해서 당연히 일하러 갔다고 했더니 우리 애기 태명을 부르시며 땡땡이가 아빠를 힘들게 하네 이랬던 분. 아기 없는 사람은 일 안 하나요? 원래 자기 하던 일인데 말이죠.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 얘긴지 남자는 술을 마셔야 남자고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황당한 건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끔 가족 모임 있을 때 맥주 2잔 정도 먹는 게 정말 많이 마신 거예요. 반면 남편은 아이 낳고도 개처럼 술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아들이 기죽어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몇 마디 한다고 기죽을 인간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저런 지나간 생각들로 또 큰아이 수술로 마음이 정말 안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회복이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제 탓인 것 같아 마냥 미안한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 정말 큰애 안부를 묻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에선 언니, 내일이랑 모레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애들 아빠랑 간만에 1박 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열이 끝까지 올라서 아가씨, 우리 큰애 수술한 거 몰라요? 수술 잘 끝났냐고 묻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래요 정말. 아가씨도 애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 서운하네요. 했더니 저보고 언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네요. 그렇죠. 제 잘못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등신같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님은 눈치를 말아드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건지 전화 오셔서 저녁에 어머님 친정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저 정말 정신줄 간신히 잡았어요. 여자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친정에 같이요? 제가 같이 가야지 모양새도 살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제가 운전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또 어쩝니까? 제가 안 간다 하니 남편은 옆에서 왜 안 가야 되는데? 이럽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왜? 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나 시집 와서 너나 니네 엄마나 시댁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것 같아? 처음엔 모르고 살았고 나중엔 애들 덕에 참고 살았어. 그래도 이런 대우 받아도 당연한 사람은 없어. 세상이 지 새끼 아프다는데 뭐? 지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그것도 수술한 애까지 대동하고? 너 제정신이니?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애들한테 언제 한번 따뜻한 말이나 해준 적 있어? 가면 다 그냥 대면. 내가 다 멋쩍더라. 지네 위신 세우려고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불러다 할 일 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야.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내 친정은 못 가게 하면서 지 친정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건데? 너도 말이야. 지 마누라는 그렇다 쳐도 지 새끼 상태는 봐가면서 부모 챙겨야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고 나 혼자 벌어먹어도 너보단 낫겠어. 나 애들 때문에 못 나가.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못했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제 고통을 몰랐을까요? 제가 그냥 숙이고 있으니 못 본 척 한 거죠. 그게 더 괘씸합니다. 미안하다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일 얘기하자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죠. 이 사람과 시댁과 더 이상 안 엮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남편과 시댁과 실갱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말 그대로 싹싹 빌더라고요. 무슨 맘인지 꽃도 사다 주고 저녁하지 말라고 음식도 싸우고요. 아이들과 외식도 나가자대요. 그런저런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저와 아이들 친정 옆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도 더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 좋아하시고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 좋으시니 친정 엄마 아빠께는 일단 이사방이 바빠져서 집에 매일 오진 못하고 직장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한 상태입니다. 상황 보고 말씀드려야겠죠. 남편이 워낙 이혼은 안 된다고 완강했고 자기가 더 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길래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시댁은 왕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친정 옆에 집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하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혼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빠를 곁에 두긴 해야 할 것 같아 내린 결정인데 지금까지 남편의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한동안 지켜봐야겠지만 절대 멍청하게 그렇게 돌아가서 살진 않을 거예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 계시고 하니 조금 도움받아 일정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능력은 아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정말 저와 아이들과 그리고 못 챙겨드린 친정부모님을 1등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이란 게 참 복잡하지만 놔보니 이렇게나 또 단순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집안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지만 각자의 조건 때문에 파혼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곤 했어요.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된 제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게 됐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논밭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노는 저를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죠. 제가 중학교 갈 나이가 되자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한편으론 시골에서 늘 혼자 놀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온 저는 친구들에게 촌년이라고 놀림받기 일쑤였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에게도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 오빠는 제가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학교에서 보호해주곤 했어요. 항상 사촌 오빠 옆에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가 있었어요. 오빠의 절친한 친구이던 그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제 첫사랑이기도 했었죠. 그와 마주치려고 일부러 사촌 오빠 옆에 딱 붙어 지내며 그렇게 설레는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제 마음을 담은 편지도 전달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촌 오빠와 그가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그게 저와 그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서울 생활 12년 차에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사촌 오빠와의 약속 장소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죠. 사촌 오빠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던 그를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왔어? 너 혁진이 알지? 중학교 때 나랑 같이 다니던 절친. 너 수정이 맞지? 야, 언제 이렇게 컸어? 정말 이제 아가씨네, 아가씨. 진짜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보겠다. 여전히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가 아직까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모습에 순간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혁진 오빠, 잘 지내셨죠? 10여 년 만에 첫사랑과의 재회 이후 저와 그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는 명문대를 졸업해 S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맛집 투어를 시켜줬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오빠와의 데이트는 정말 꿈만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고 했나요? 어느 날 엄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얼마 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아빠가 폐암 사기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온몸으로 전이 돼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일주일간은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든 여장부 소리 듣던 엄마조차 이 상황은 버티기 힘들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아빠 본인이었는데 평생을 밤이며 낮이며 농장만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약해지신 아빠는 얼마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빠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직후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 농장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농장일 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죠. 그 후 2년간 어떤 누구와도 연락하지도 않고 농장일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아빠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겠지만 역시 임박사 딸답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농장일도 갈수록 자동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노동만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기에 여자인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입 모아 말하시길 이 모든 건 아빠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며 임박사 덕분에 농사짓기 편해졌다고 해요. 정작 딸인 저는 지금까지 아빠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럽기가 그지 없었네요. 2년이란 시간이 저희의 상처를 보듬어주기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나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도 예전의 여장부 모습을 되찾아갔고 저도 화장품보다는 밀짚 모자가 더 익숙한 농촌 아가씨가 되어갈 때쯤 끊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와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이니? 나 혁진 오빠야. 2년 전 말도 없이 사라진 저였기에 항상 그에 대한 마음은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한동안 그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도 포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시 먼저 전화해준 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에 서울을 오가면서 3년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점점 나이가 차가는 딸이 농사만 짓고 있는 걸 걱정하던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좋아하셨고 빨리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며 성하셨어요. 말이 손주지 이 농사만 짓는 시골 생활을 제가 빨리 벗어나 보통의 삶을 살길 바라신 거죠. 그렇게 저만 바라보며 사시는 엄마에게도 남자친구는 든든한 사위가 되어줄 거라 믿었어요.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과는 첫 만남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장 운영하셨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지금은 저랑 어머니랑 운영 중이에요. 뭐? 농장? 농사 짓는다는 말이니? 뭐 어떤 거 하니? 과수원도 하고 소돼지도 키우고. 아니 됐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여보, 가죠. 우리 집이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고 남자친구 역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걱정 말라며 저를 돌려보냈죠.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엄마 아빠가 평생 해온 일이 무시당하고 바닥에 내팽겨 쳐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모께서 한번 만나자는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오해 또 풀고자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는 내 아들 농사 짓는 집에 장가 못 보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서 대기업을 보냈는데 그런 천한이라는 집안에 장가를 보낼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천한일? 우리 집이 천한일 하는 집안이라고 말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천한일이라뇨. 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는 게 천한일이에요? 요즘엔 농장일도 다 과학적으로. 그래 봐야 농사가 농사지. 옛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게 농사 아니냐. 내 말이 틀려?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다. 우리 아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나이 때나 사랑 타령하지 결국 조건 맞춰서 사는 거란다 얘야. 주제를 알아야지.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랜만에 사촌오빠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촌오빠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수정아, 너 혹시 혁진이랑 헤어졌니? 예비 시모와 이 일 이후 약간 서먹해지긴 했지만 남자친구와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아직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 혁진이 주말마다 선보고 다닌다더라. 이번 주에도. 이번 주말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본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떠오르면서 망치로 머리를 쾅 하고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혁진이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다면서. 내가 혁진이한테 쌍욕도 하고 달래도 봤는데 나도 이제 혁진이 놈이랑 인연 끊을 생각이야. 이미 사촌 오빠는 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제 결혼에 들떠있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사촌 오빠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킨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죠. 오빠, 나 수정이. 혹시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내가 이번 주에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잖아.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남자친구였지만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촌 오빠를 통해 알게 된 그의 맞선 장소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와의 결혼 때문에 지 엄마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지는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있어? 오빠, 여기가 회사야? 네가 여기에 왜? 너 나 미행했니? 미행이고 자시고 이거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 약속한 사람이 왜 선을 보고 있냐고. 선호가 말했어? 나 선 본다고? 참나 친구 사이라고 말해줬더니 그걸 고세 일러 바쳤네. 엄마가 너는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잡아주는 선자를 낳아보라고. 그래도 안 되면 허락하겠다는데 나는 어떡하냐? 내가 나조차고 이렇게 선보러 다니는 줄 알아? 오히려 저를 위해서 맞선을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들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매달리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의 문은 그에게 닫혀버렸었죠. 중학교 때 시작한 짝사랑부터 3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나 있는 외동딸 결혼한다고 마을 잔치까지 여시겠다고 준비하는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그 생각과 함께 이별의 아픔에 농장일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농장 사무실로 뛰어갔는데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여길? 농장 사무실에는 엄마와 그 여자가 앉아 있었죠.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안다고 했나요? 제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엄마는 사촌 오빠를 닥달해서 결국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희가 헤어진 것도 모른 채 예비 시모를 농장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사돈,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시키시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이 시골 총구석까지 왔더니 뜬금없이 사돈이라뇨. 저희 아들 이곳에 장가 보낼 생각 없습니다. 급이 맞아야 결혼을 하죠. 사돈이 저희 집 농사 짓는 집이라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딸아이 결혼시키면 농장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제가 살 집도 이미 마련해뒀고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도 준비해뒀고요. 그 여자는 엄마 말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한다며 콧방귀를 꼈는데요. 시골에서만 사시니까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요. 이런 농장 팔아서 무슨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고. 요즘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씩 하는지는 아세요? 사돈, 여기 동네 들어오실 때 과수원 보셨죠? 거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다 저희 농장이에요. 애 아빠가 죽기 전에 서울에 부동산도 여러 채 사둬서 우리 딸아이 앞으로 부동산도 꽤 되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예비시모는 아수라백작이 따로 없었는데요.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읍내까지 들릴 것 같더라고요. 어머어머, 그러셨구나, 사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인 줄 알았네요.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장가 보낼 수 없다더니 우리 집 재산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저희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았죠. 이 역겨운 꼴을 더는 볼 수 없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어머, 우리 애기 왔니? 말을 하지 그랬니? 이렇게 큰 농장인 줄 생각도 못했잖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역겨워 정말. 수정아, 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나 이미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하고 이런 꼴 보여서. 애기야, 무슨 얘기니? 우리 아들은 아직 너 많이 좋아해. 너희 3년이나 사귀었다면서 다시 잘 시작해보면 조건에 맞춰서 결혼해야 하는 거라며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던 인간이 지금 와서 잘 시작해봐? 조건 맞춰서 사는 거라면서요. 주제에 맞게 행동하라면서요. 이제 와서 보니 좀 아까우세요? 꼴랑 30평짜리 아파트 전세 살면서 아들 대기업 보냈다고 그렇게 급을 찼더니 우리 집안에 비해 당신 집안 급이 너무 떨어져서 결혼 못하겠네요. 누구는 이런 말 못해서 안 하고 사는 줄 아나. 농사가 천한 일이라고? 옛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농사라고 하지 않았나? 아주머니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아, 대학은 나오셨나? 우리 아빠 S대 농대 나왔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편견 가지고 사니 그따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이 급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가진 재산이 아쉬웠는지 그 여자는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게 그지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교훈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편견 가지지 말라. 혹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왜 이리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엄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농장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평생 아빠와 농장에서 일생을 바친다고 가보지 못한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 일주도 돌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니 저도 행복한 걸. 제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행복하시겠죠? 제가 한 사랑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준 걸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 행복을 찾아 즐겁게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